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반찬 투정이야? 그 입으로 밥이 넘어가? 34년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철로 위에서 기름밥 먹으며 가족을 건사해 온 시간이 무려 3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예롭게 퇴직한 지 딱 1년 만에 저는 집안의 돈만 축내는 식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제가 두부값 500원을 쓰는 것조차 벌벌 떨게 만들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알고 보니 그 시간 동안 제 피 같은 연금은 며느리의 영어 유치원비로, 처가의 안마의자로, 아내의 명품 스카프로 줄줄 새나가고 있었습니다. 능력 없으면 죽으라던 아내의 말에 저는 울분을 토하는 대신 조용히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늙은 호랑이의 발톱보다 더 무서운 은퇴한 남편의 소름 돋는 반격. 억울하게 뺏긴 내 돈과 자존심, 완벽하게 되찾아온 그 통쾌한 기록은 무엇이었을까요? 박정호 씨는 올해 69입니다. 34년 동안 철도 시설공단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고 명예롭게 정년퇴직했죠. 평생 가족을 위해 기름밥을 먹으며 헌신했지만 은퇴 후 그에게 돌아온 건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지금 정호 씨에게 집이란 감옥보다 더한 숨막히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 오미란 씨는 퇴직한 남편을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아침 밥상에는 식은 콩나물국과 김치, 그리고 멸치볶음 딱 3가지가 올라왔어요. 아내는 젓가락으로 멸치볶음 그릇을 툭 치며 차갑게 말했죠. 반찬 3개면 합격인 줄 알아요. 밥값도 못하는데 이거라도 감지덕지 하세요. 정호 씨가 밥을 다 먹고 주섬주섬 외투를 입으려 하자 설거지통에 그릇을 던져 넣던 아내가 획 돌아섰습니다. 복지관이나 도서관에 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거든요. 아내는 정호 씨가 들고 있던 낡은 가방을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딜 또 기어나가요? 그 돈이면 콩나물이 한 봉지예요. 집에 처박혀서 전기세나 아껴요. 평생을 바쳐 일해온 정호 씨의 투박한 손은 갈 곳을 잃고 바지춤만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어요. 정호 씨의 굳은 살 박인 손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하더군요. 그렇게 힘이 남아돌면 나가서 상하차라도 하든가. 밥만 축내지 말고. 34년 근속의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고 정호 씨는 그저 집안의 짐짝 취급을 받으며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호 씨는 도망치듯 집을 나와 무작정 걸었습니다. 갈 곳이라곤 돈이 들지 않는 시립도서관 뿐이었으니까요. 공원 벤치는 너무 춥고 카페는 커피값 5,000원이 무서워 들어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아내 미란 씨가 카드 내역을 샅샅이 검사한다는 걸 알기에 그는 자판기 커피 한 잔도 망설이다 그냥 지나쳤어요. 도서관 로비 구석,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게시판 앞이 정호 씨의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찢어진 벽보들 사이로 시니어 홀로서기 자립반이라는 문구가 정호 씨의 눈을 붙잡았습니다. 단순한 노래 교실이나 바둑 모임이 아니었어요. 스마트폰 금융, 간단한 요리, 그리고 소일거리 연계라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정호 씨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한참이나 그 포스터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내가 밥값도 못한다고 소리치던 모습이 환청처럼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누군가 정호 씨 곁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복지관 조끼를 입은 사회복지사 김선아 씨였어요. 그녀는 정호 씨의 낡은 점퍼나 주눅든 어깨를 훑어보는 대신 정호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전단지를 2 손으로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번에 구청이랑 연계해서 도서관 야간 시설 관리하실 분을 찾고 있거든요. 야간 시설 관리라는 말에 정호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내가 나가서 상하차라도 하라며 멸시하던 그 노동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해왔던 기술직,
업무와 비슷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호 씨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금 이걸 신청했다가 아내가 알게 되면 또 무슨 사단이 날지 두려웠던 겁니다. 김선아 씨는 그런 정호 씨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목소리를 한 톤 낮추더군요. 보수는 많지 않지만 교육 수료하시면 바로 근무 가능하세요. 대개는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말씀드려 드릴 수도 있고요. 정호 씨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아내의 고함 소리가 없는 곳, 그리고 아주 적은 액수라도 내 손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정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김선아 씨가 건넨 볼펜을 잡았습니다. 신청서에 이름을 적는 펜 끝이 꾹꾹 눌러졌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만큼 힘을 주어 박정호 세 글자를 적어 내려갔죠. 그것은 단순한 신청서가 아니라 아내의 통제에서 벗어나겠다는 정호 씨의 첫 번째 반항이었습니다. 정호 씨의 생활은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교육을 마치고 배치된 곳은 구립도서관의 시설 관리 보조 업무였어요. 34년 동안 철로의 미세한 균열을 찾아내던 그의 눈썰미는 도서관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의자 다리, 헐거워진 서간 아사, 깜빡이는 복도 센서 등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정호 씨의 손을 거치면 새 것처럼 단단해졌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정호 씨가 탕비실에 꽉 막힌 배수구를 묵묵히 뚫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서관에서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는 23살 청년 이현우 군이 다가왔습니다. 현우 군은 깨끗하게 내려가는 물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와, 어르신. 이거 업자 불러도 못 고친다고 했던 건데 진짜 꼼꼼하시네요. 기술자신가 봐요. 꼼꼼하다, 기술자다. 집에서는 밥만 축내는 식충이 취급을 받던 정호 씨가 바깥 세상에서는 다시 능력 있는 어른으로 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쑥스러운 듯 젖은 고무장갑을 벗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옛날에 해봐서 아는 거지. 하지만 그날 퇴근길 정호 씨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축 처져 있던 어깨가 조금 펴졌고 바닥만 보고 걷던 시선이 정면을 향했죠. 자신이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니까요. 그러나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 짧은 평온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아내 미란 씨가 식탁에 앉아 무언가를 급하게 치우고 있었거든요. 정호 씨가 들어오는 인기척에 아내는 화들짝 놀라며 손에 쥐고 있던 종이 뭉치를 핸드백 속에 구겨 넣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와? 아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게 떨렸습니다. 정호 씨는 아내의 손끝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핸드백 지퍼를 잠그는 아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식탁 위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XX 대부. 하지만 아내는 정호 씨의 시선이 그곳에 닿기도 전에 낚아채듯 봉투를 빼서 쓰레기통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광고 우편물이야. 신경 꺼요. 아내는 황급히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통을 요란하게 달그락거렸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보았습니다. 아내가 냉장고 문을 열어 물을 마시는데 물컵이 덜덜거리며 이빨에 부딪히는 소리를요. 도서관에서 느꼈던 보람찬 기운 대신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집안 공기에서 맡아본 적 없는 아주 비릿하고 낯선 비밀의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정호 씨의 발목을 휘감고 있는 듯 했죠. 도서관에서 잠시나마 느꼈던 해방감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지곤 했습니다. 아내 미란 씨의 통제는 이제 단순한 잔소리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짜인 생활 수칙이자 정호 씨를 집안의 부속품으로 올가매는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냉장고 문 앞에는 새로운 A사 용지가 붙었습니다. 박정호 하루 일과표라는 제목 아래에는 기상 시간부터 청소, 빨래, 그리고 방에서 대기하는 시간까지 분 단위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 씨가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는 그 짧은 순간조차 아내의 감시망 안에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영수증 한 장이 놓여 있었고 미란 씨는 돋보기 안경을 쓴 채 붉은색 볼펜으로 영수증 항목을 하나하나 그어대고 있었습니다. 종이 위를 달리는 볼펜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거실을 울렸습니다. 사각, 사각, 그리고 짝 마이너스. 미란 씨가 고개를 들어 정호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두부, 왜 마트 브랜드 안 사고 국산 콩 샀어요? 500원이나 더 비싼데. 정호 씨는 마른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게 저녁에 떨이로 묶어서 팔길래. 떨이면 뭐해요? 기본 단가가 비싼데. 당신이 지금 500원 우습게 알 처지예요? 내가 분명히 적어준 목록대로만 사라고 했잖아요. 미란 씨는 영수증을 구겨서 정호 씨의 가슴팍으로 툭 던졌습니다. 종이 뭉치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정호 씨는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34년을 일해서 벌어온 돈은 다 어디로 가고 고작 두부값 500원 때문에 죄인처럼 서 있어야 하는지 정호 씨는 자신의 처지가 서러움을 넘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500원의 행방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거실 한 구석에서 정호 씨는 아내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날은 미란 씨가 동창회 모임에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안방 침대 위에는 백화점 쇼핑백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정호 씨에게는 콩나물값, 두부값을 아끼라며 숨통을 조이던 아내가 거울 앞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란 씨는 화장대 앞에서 새로 산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이리저리 매무새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실크 소재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질거렸습니다. 정호 씨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저도 모르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미란 씨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죠. 아, 깜짝이야. 인기척 좀 내고 다녀요. 사람 놀라게. 그 스카프 못 보던 거네. 정호 씨의 나지막한 물음에 미란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스카프 끝을 황급히 옷깃 안으로 집어넣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이거 짝퉁이에요, 짝퉁. 남대문 시장에서 5,000원 주고 산 거라고요. 당신은 패션을 모르니까 비싸 보이는 거지. 하지만 정호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카드 명세서에서 스쳐 지나갔던 XX 백화점 38만 원이라는 결제 내역을요. 그때는 설마 생활비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지금 보니 그 돈은 고스란히 아내의 목에 감겨 있었습니다. 정호 씨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서려 하자 미란 씨는 들킨 것이 찜찜했는지 혼잣말처럼 하지만 정호 씨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라고 뭐 돈 쓰고 싶어서 쓰는 줄 알아요? 친구들은 다 남편이 해외여행 보내준다. 명품 사준다 난리인데. 나만 거지꼴로 나가요? 당신이 능력이 없으면 내가 껍데기라도 럴듯하게 꾸며야 무시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정호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이란 그리고 가족이란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품에 불과했던 걸까요? 미란 씨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거칠게 화장대 서랍을 열고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정호 씨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외출 준비를 마친 미란 씨가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는데 그녀의 손에 들린 가방이 낯설었습니다.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쇼핑백이었죠. 그런데 그 안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살짝 벌어진 쇼핑백 틈으로 보인 것은 명품이 아니라 집 앞 슈퍼에서 파는 대용량 과자 봉지와 믹스커피 뭉치였습니다. 미란 씨는 현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더니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아휴, 이번 모임비는 또 어떻게 맸구나. 회비가 5만 원이나 올랐던데 그래도 빠지면 안 되지. 나만 빠지면 뒤에서 무슨 욕을 할지 뻔해. 김 여사 그 여우 같은 게 내 흉보는 꼴은 절대 못 보지. 아내의 목소리에는 탐욕보다는 짙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 자신이 누리던 위치에서 밀려날까봐 전전긍긍하는 불안감이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아내는 남편의 두부값 500원을 쥐어짜고 정작 자신은 거칠애를 위한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나간 자리에 남은 건 짙은 향수 냄새와 그보다 더 역한 서글픔이었습니다. 아내는 정호 씨를 미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체면이라는 성을 지키기 위해 정호 씨를 땔감으로 쓰고 있을 뿐이었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정호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인내심이 바닥나는 소리이자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본능적인 경고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한 평화조차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의 강박과 불안이 빚어낸 거대한 폭풍이 정호 씨를 향해 몰려오고 있었으니까요. 그 폭풍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잔인하게 정호 씨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손주 민준이의 7번째 생일이자 집안의 경사였습니다. 며느리가 예약한 고급 한정식 식당은 입구부터 화려한 조명으로 번쩍거렸습니다. 정호 씨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10년도 더 된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좀이 슬지 않게 나프탈렌을 넣어 보관했던 터라 옷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나왔지만 정호 씨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비록 집에서는 찬밥 신세일지라도 사돈댁 식구들과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만큼은 번듯한 가장의 모습을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당 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정호 씨는 자신이 이 화려한 그림에 섞이지 못하는 이물질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내 미란 씨는 미용실에 다녀와 한껏 부풀린 머리에 지난번 샀던 그 짝퉁이라 주장하던 명품 스카프를 두르고 주인공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돈 어른과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2톤은 높고 과장되어 있었죠. 아유, 우리 바깥 양반은 뭐 요즘 그냥 쉬어요. 평생 일만 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죠. 호호. 쉰다는 표현. 겉으로는 배려 같았지만 그 말 속에는 돈 못 버는 뒷방 늙은이라는 뼈 있는 가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호 씨가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자 아내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며느리에게 잡채 접시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예, 이거 좀 먹어봐라. 여기가 이게 별미라더라. 식사가 진행될수록 정호 씨의 입안은 까끌까끌한 모래를 씹는 듯 했습니다. 갈비찜이며 신선로며 값비싼 요리들이 줄지어 나왔지만 정호 씨의 젓가락은 갈 곳을 잃고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사돈이 술잔을 권하며 물었습니다. 박갓사돈께서는 퇴직하시고 적적하지 않으십니까? 소일거리라도 하시면 좋을 텐데요. 정호 씨가 입을 때려던 찰나 미란 씨가 잽싸게 말을 가로챘습니다. 어머, 사돈도 참. 이 양반이 무슨 기술이 있다고 일을 해요? 그냥 집에서 화초에 물이나 주고 그러는 게 도와주는 거죠. 나이 들어서 나가봤자 다치기나 하고 병원비가 더 나와요. 정호 씨는 쥐고 있던 술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시설관리 매니저로 일하며 칭찬받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도서관 일은 쪽팔린 일이자 숨겨야 할 치부였으니까요. 그리고 식사가 끝날 무렵 돌잔치의 하이라이트인 선물 증정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씩 준비해온 봉투와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준아, 이건 고모가 주는 거야. 우리 민준이 영어 유치원 다니느라 힘들지? 이건 할머니가 주는 용돈. 우리 강아지 맛있는 거 사 먹어. 미란 씨는 빳빳한 5만 원권 지폐가 두둑하게 든 봉투를 손주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며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그 돈이 누구의 주머니에서 누구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생색을 내는 사람은 오로지 미란 씨뿐이었으니까요. 정호 씨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정호 씨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도서관에서 받은 첫 월급, 그 쥐꼬리만한 돈을 쪼개고 쪼개서 마련한 문화상품권 2장과 손주에게 쓴 손편지였습니다. 비록 남들처럼 금반지나 현금 다발은 아니었지만 할아버지로서 줄 수 있는 정성을 담은 것이었죠. 정호 씨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손주에게 건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민준아. 할아버지가. 아유, 됐어요. 날카로운 고성이 식당 룸의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미란 씨가 정호 씨의 손을 거칠게 쳐낸 것입니다. 정호 씨의 손끝을 떠난 하얀 봉투가 힘없이 바닥으로 팔랑거며 떨어졌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일시에 멈췄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아이의 제잘거림마저 끊긴 정적 속에서 미란 씨의 독설만이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이 돈이 어디 있다고 애한테 봉투를 줘요? 또 내 지갑에서 몰래 뺐어요? 아니면 꼽을 쳐둔 비상금이라도 있었어? 이 여편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소리긴요? 사돈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깟 상품권 몇 장 줄 거면 차라리 가만히나 있어요.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고. 정호 씨의 얼굴이 붉다 못해 검게 죽어갔습니다. 사돈 식구들이 헛기침하며 시선을 피했고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34년 가장의 권위가 아니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바닥에 떨어진 봉투처럼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엄마 품에 안겨있던 손주 민준이가 맑은 눈망울로 정호 씨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또랑또랑해서 더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돈 없어? 할머니가 그랬잖아. 할아버지는 집에서 놀기만 해서 돈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 유치원비도 다 할머니가 내주는 거라고. 쿵. 정호 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평생을 지탱해온 인내심과 자부심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내는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린 손주에게까지 정호 씨를 무능력한 기생충으로 세뇌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정호 씨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쥐고 있던 숟가락이 식탁 모서리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챙그랑 마이너스. 은색 숟가락이 바닥을 뒹굴며 내는 그 금속음이 정호 씨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멍하니 떨리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기름때가 스며들어 거칠어진 그 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34년을 쉼없이 움직였던 그 손이 지금은 손주에게 과자 한 봉지 사줄 능력도 없는 빈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란 씨는 아이의 말에 당황했는지 얼굴이 붉어지며 황급히 아이 입을 막았습니다. 아이고, 얘는 별소리를 다 하네. 호호애가 뭘 잘못 들었나 봐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시커먼 절망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앉아요. 다들 쳐다보잖아. 아내의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지만 정호 씨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떨어진 상품권 봉투를 줍지도 않은 채 뒤를 돌았습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아내의 짜증 섞인 한숨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룸을 나와 식당 복도를 걷는 정호 씨의 걸음걸이가 휘청거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어지럽게 시야를 흔들었습니다. 식당 입구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양복,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초점 잃은 눈동자. 그는 비틀거리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얼굴을 식혀주었지만 가슴속에 박힌 비수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건가? 정호 씨는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내려다 멈칫했습니다. 손주에게 주려던 편지가 구겨진 채 딸려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민준아, 할아버지는 우리 민준이가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바랄 게 없단다. 그 편지가 바람에 날려 아스팔트 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의 구두굽이 편지 봉투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하얀 봉투 위에 찍힌 검은 발자국. 그것이 꼭 정호 씨의 인생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정호 씨의 휴대폰이 다시 한번 길게 진동했습니다. 직-직-. 그는 멍한 눈으로 액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전화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잔소리를 퍼붓거나 어디냐고 소리치려는 전화겠지요. 하지만 액정에 뜬 것은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WE 비발신 광고 고객님, 프리미엄 안마의자 렌털 보증 기간이 3일 후 만료됩니다. 연장하시겠습니까? 정호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방금 겪은 수모와 겹쳐지며 이 뜬금없는 문자 메시지가 기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안마의자라니. 우리 집엔 안마의자가 없는데. 절망의 바닥에서 아주 작은 의구심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일까요? 아니면 34년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진실의 서만일까요? 정호 씨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었습니다. 방금 전 식당에서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체면이 아니었다면 이제 그가 찾아야 할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닐 것입니다. 이 비참한 밤 정호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대신 어둠이 깔린 반대편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눈빛이 서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힘을 짜내는 늙은 가장의 서글픈 결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이 재밌으셨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도 이 사연을 같이 듣게 해주세요. 새해 소망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기도드릴게요. 손주의 생일상이 치러진 그날 밤 집안은 폭풍이 지나간 듯 고요했지만
정호 씨의 방 안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돈도 못 버는 할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줘요? 라는 손주의 천진난만한 한마디, 그리고 묵묵히 숟가락을 내려놓던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아내의 경멸 어린 시선. 그것들은 비수가 되어 정호 씨의 가슴을 난도질해 놓은 상태였죠. 정호 씨는 불 꺼진 방에 홀로 앉아 낡은 이지 폴더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짧은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직-. 평소라면 스팸 문자려니 하고 넘겼을 그 진동이 그날따라 유독 정호 씨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폴더를 열자 액정 위로 낯선 번호의 문자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WE 비발신 광고 고객님, 프리미엄 안마의자 렌털 보증 기간이 3일 후 만료됩니다. 연장하시겠습니까? 월 89,000원. 정호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안마의자라니요. 이 좁은 집에 안마의자가 있을 리 만무했고 아내는 허리가 아파도 파스 한 장으로 버티라고 으름장을 놓던 사람이었습니다. 잘못 온 문자겠거니 하고 덮으려던 찰나 정호 씨의 손가락이 멈칫했습니다. 수신인 이름이 정확히 박정호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정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퇴직 후 아내가 당신은 숫자 계산 못하니까 내가 관리하겠다며 뺏어가다시피 했던, 그러나 비상금 명목으로 몰래 재발급 받아둔 입출금 내역 확인용 카드 한 장이 지갑 구석에 꽂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 씨는 도서관 출근 대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현금 인출기 앞에 선 정호 씨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기계가 카드를 삼키고 기계적인 소음을 내며 통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치익 마이너스. 종이에 글자가 찍히는 소리가 왜 그리도 크게 들리던지요. 잠시 후 기계가 뱉어낸 명세표를 받아든 정호 씨의 눈이 커다랗게 떠졌습니다. 종이에는 그가 알지 못했던 숫자들의 행렬이 빼곡히 찍혀 있었습니다. 매달 25일 정호 씨의 연금이 들어오는 날짜에 맞춰 정확히 58만 원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취인은 미래의 듀영어 유치원,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해외 승인 USD 120.00이라는 내역이 꼬박꼬박 찍혀 있었죠. 58만 원. 아내가 두부 한 모 살 때 500원을 아끼라며 소리를 지르던 그 금액의 1000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정호 씨가 커피 한 잔을 참아가며 도서관까지 걸어다니며 아꼈던 그 돈이 매달 꼬박꼬박 어딘가로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정호 씨는 은행 창구로 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내가 쓴 게 아닌데. 창구 직원은 모니터를 두드리더니 사무적인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박정호 고객님 명의의 가족카드로 결제된 내역입니다. 배우자분 되시는 오미란 님께서 발급받으신 걸로 나오는데요. 안마의자는 친정어머니 댁으로 배송된 걸로 확인되시고요. 정호 씨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대기 의자에 주저앉아 명세표를 구겨질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정호 씨의 외출을 막고 용돈을 줄이고 밥상 반찬을 줄였던 이유, 그것은 가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호 씨의 연금과 퇴직금을 미천 삼아 딸의 손주 영어 유치원비를 대주고 처가에 안마의자를 놔주고 아들의 해외 직구 할부금을 갚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능력이 없으니까, 밥값도 못하면서. 아내가 뱉었던 그 모든 모욕적인 말들은 정호 씨를 죄책감에 가둬두고 돈을 빼내기 위한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34년 동안 철로 위에서 먼지를 마시며 벌어온 돈이 정작 정호 씨 자신을 위해서는 단돈 10원도 쓰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거대한 허무가 정호 씨를 덮쳤습니다. 정호 씨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은행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찬바람이 휑한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복지관 자립반 수업 때 받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겉표지가 낡아진 그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정호 씨는 한참이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적 20초.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차들이 지나가는 소음이 가득했지만 정호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첩을 덮었다가 다시 폈습니다. 첫 장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문구가 보였습니다. 나의 존엄은 내가 지킨다. 정호 씨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이 명세표를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습니다. 내 돈 내놔라.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난동을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폭발시켜봤자 돌아오는 건 가족끼리 그것도 못해주냐. 쫀쫀한 노인네라는 비난뿐일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호 씨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허무와 슬픔으로 흔들리던 동공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그 자리에 서늘한 이성이 들어찼습니다. 그는 품에서 볼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첩의 빈 페이지를 펼쳐 꾹꾹 눌러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원칙이었습니다. 1. 공동재산은 나눈다. 2. 공동채무는 따진다. 3. 연금은 개인의 몫이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정호 씨의 손끝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듯 깊게 패인 글씨 자국. 그것은 69세 박정호 씨가 세상에,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착취했던 그들에게 던지는 조용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는 수첩을 탁 소리나게 덮어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벤치를 밀고 일어나는 그의 무릎 관절에서 뚝 소리가 났지만 허리는 그 어느 때보다 꼿꼿했습니다. 정호 씨는 은행 명세표를 찢어버리는 대신 곱게 접어 지갑 가장 깊은 곳, 신분증 바로 뒤에 꽂아 넣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그를 올가매던 감옥을 부술 열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발걸음을 옮긴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법원 앞 사거리 법무사 사무소로 갑시다. 택시 창밖을 바라보는 정호 씨의 얼굴에 굳은 살처럼 단단한 결심이 배어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계산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정호 씨가 도착한 곳은 법원 앞 간판 글씨조차 희미해진 허름한 법무사 사무소였습니다. 화려한 로펌이 아니라 굳이 이곳을 택한 건 평생을 현장에서 일해온 정호 씨의 직감 때문이었습니다. 거칠애보다 실속을, 말보다 서류를 믿는 사람의 냄새가 났기 때문이죠. 사무실 문을 열자 묵은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책상 뒤에 앉은 나이 지긋한 법무사는 돋보기 너머로 정호 씨를 한번 쳐다보고는 턱짓으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정호 씨는 품속에서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미란 씨가 몰래 쓴 카드 명세서, 영어 유치원 자동이체 내역, 처가로 보낸 안마의자 배송 확인증, 그리고 정호 씨의 통장 입출금 내역서까지. 종이 뭉치가 책상 위에 툭 하고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법무사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사각거리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사무실의 정적을 채웠습니다. 정호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무릎 위에 놓인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혹시나 가족끼리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라는 핀잔을 듣게 될까봐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법무사가 서류를 탁 덮으며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정호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건조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정적인 하소연은 필요 없습니다. 법은 눈물이 아니라 증거만 봅니다. 가져오신 서류들 아주 명확하군요. 법무사는 서랍에서 하얀 이면지 한 장을 꺼내더니 굵은 펜으로 딱 3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글씨가 종이를 뚫을 듯 힘있게 박혔습니다. 이혼 소송이든 재산 분할이든 저희가 진행하는 원칙은 딱 3가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법무사가 종이를 정호 씨 앞으로 밀었습니다. 1. 공동 재산은 나눈다. 2. 공동 채무는 따진다. 3. 연금은 개인의 몫이다. 배우자가 몰래 쓴 빚, 그게 가사 노동이나 생활비에 쓰인 게 입증되지 않으면 그건 쓴 사람이 갚는 겁니다. 선생님 연금? 평생 선생님이 납입하신 건데 왜 뺏깁니까? 그리고 이 유치원비, 안마의자, 선생님 동의 없이 나간 돈은 기여도 산정해서 철저하게 공제할 겁니다. 정호 씨의 가슴속에 얹혀있던 1000근짜리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멱살을 잡지 않아도 이 차가운 종이 몇 장과 법의 원칙이 정호 씨의 억울함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호 씨가 원했던 진정한 정의였습니다. 감정 싸움이 아니라 질서와 원칙으로 내 삶을 정리하는 것. 정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위임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인주가 붉게 묻은 도장이 종이 위에 꽝 하고 찍히는 순간 그는 비로소 지난 34년의 노동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자신의 노년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의 승리가 현실의 자립으로 이어지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가파르고 거칠었습니다. 정호 씨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아내 미란 씨가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그는 작은 원룸 하나를 얻어 나왔습니다. 보증금은 퇴직금 중 유일하게 아내 손이 닿지 않았던 비상금으로 겨우 해결했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내 집이라는 해방감은 딱 하루였습니다. 34년을 밖에서 일만 하느라 집안일이라고는 손도 대지 않았던 정호 씨에게 혼자 사는 삶은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이사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세탁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정호 씨는 세탁기 앞에 섰습니다. 아내가 하던 걸 어깨너머로 본 기억을 더듬어 세제를 듬뿍 넣고 버튼을 이것저것 눌렀습니다. 위잉 마이너스 덜컹 덜컹. 세탁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하자 정호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와 TV를 켰습니다. 그런데 30분쯤 지났을까요? 베란다 쪽에서 이상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쫙 마이너스 쫙 마이너스. 황급히 나가본 정호 씨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배수 호스가 빠진 건지 아니면 연결이 잘못된 건지 세탁기 밑에서 거품 섞인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 베란다를 한강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아이고. 정호 씨는 허둥지둥 양말이 젖는 줄도 모르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그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워 헛돌았고 바닥에 흥건한 물은 이미 문턱을 넘어 거실 장판까지 적시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가져와 닦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쾅쾅쾅. 현관문이 부서져라 울렸습니다.
정호 씨가 젖은 손을 바지에 문지르며 문을 열자 아래층에 사는 40대 남자가 씩씩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고요. 도대체 집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아래층 남자의 고성에 정호 씨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죄송합니다. 금방 치우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을 텐데 젖은 양말에 거품 묻은 바지를 입은 자신의 꼴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게 세탁기가 갑자기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호 씨는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아들뻘 되는 사람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 그것은 아내에게 무시당할 때와는 또 다른 종류의 뼈저린 수치심이었습니다. 아니, 나이 드셨으면 좀 조심하시든가, 사람을 부르든가 해야지. 이게 무슨 민폐입니까? 남자는 한참이나 불만을 쏟아내고 돌아갔습니다. 닫힌 현관문에 대고 정호 씨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타인의 시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늙은이라는 그 시선이 정호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저녁 정호 씨는 퉁퉁 불어터진 라면 앞에 앉았습니다. 물난리를 치우느라 기진맥진한 상태로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 했는데 물 조절을 실패해서 국물은 한강이고 면은 떡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에는 넘친 국물이 말라붙어 지저분했죠. 정호 씨는 젓가락으로 부른 면을 들어 올렸습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는데 목구멍으로 뜨거운 덩어리가 넘어가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던 멸치볶음뿐이라도 따뜻했던 밥상이 아주 잠깐 그리워지려던 찰나였습니다. 안 돼. 정호 씨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나의 존엄은 내가 지킨다. 그는 눈물을 훔치는 대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툰 손가락으로 유튜브 검색창을 눌렀습니다. 세탁기 호스 연결하는 법,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 화면 속에서 젊은 기술자가 친절하게 설명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정호 씨는 영상을 멈췄다 재생했다를 반복하며 노트에 꼼꼼하게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호스는 클립으로 꽉 조인다. 배수구 방향을 확인한다. 그리고 다음 날 정호 씨는 동네 수리 기사님을 불렀습니다. 혼자 끙끙대며 사고를 치는 대신 모르는 건 전문가에게 맡기고 배우기로 한 겁니다. 수리 기사님이 오셔서 세탁기를 봐주는 동안 정호 씨는 뒤에서 메모지를 들고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기사 양반, 이거 필터는 언제 갈아야 하는 거요? 거품이 많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귀찮아할 법도 한데 기사님은 정호 씨의 열의에 감동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이거 돌리시면 물 빠지고요. 세제는 요만큼만 넣으세요. 요즘 세제는 고농축이라 많이 넣으면 오히려 안 좋아요. 수리가 끝나고 기사님이 돌아간 뒤 정호 씨는 다시 세탁기를 돌려보았습니다. 위잉 마이너스 착착. 물 한 방울 새지 않고 힘차게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가 마치 정호 씨를 응원하는 팡파르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정호 씨는 직접 지은 쌀밥에 계란국을 끓였습니다. 비록 계란 모양은 엉망이고 파도 너무 크게 썰어 넣었지만 넘치지 않고 알맞게 끓여낸 국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딱 맞는 간. 그것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정호 씨 자신의 입맛에 맞춘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식탁 맞은편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정호 씨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법무사가 말해준 3원치기, 그리고 냉장고에는
세탁기 사용법 메모가 훈장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아직 서툴고 가끔은 남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할지라도 정호 씨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경영하는 진짜 가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정호 씨의 삶에도 새로운 나이테가 단단하게 새겨졌습니다. 밤 10시 구립도서관의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립니다. 드르륵 마이너스 쾅. 모두가 떠난 고요한 도서관. 정호 씨는 회색 조끼를 입고 복도를 순찰합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야간시설 관리 매니저 박정호라는 7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낡은 형광등을 갈아 끼우고 비뚤어진 의자를 바로 놓는 그의 손길은 34년 전 철로를 점검하던 그때처럼 여전히 섬세하고 책임감이 넘칩니다. 정호 씨는 잠시 창가에 서서 밤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지갑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곳엔 더 이상 구겨진 은행 명세표가 없습니다. 대신 도서관 출입 카드와 하모니카 동호회 회원증,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꽂혀 있습니다. 문득 지난달 법원 앞 카페에서의 마지막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서류 정리를 위해 만난 미란 씨는 예전처럼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지만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정호 씨가 내민 최종 합의서를 받아들던 그 순간 미란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정호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독서를 퍼붓지도 않았죠. 그저 떨리는 손으로 종이 끝을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 손떨림은 평생 남편을 통제하고 착취해온 자신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인정하는 패배자의 침묵이자 뒤늦은 현실 자각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작별을 고했습니다. 사과를 받으려 하지도 용서를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몫을 정확히 나누고 돌아섰을 뿐입니다. 퇴근 후 돌아온 정호 씨의 작은 원룸. 현관 센서 등이 따뜻한 주황색 불빛으로 그를 맞이합니다. 냉장고를 열자 반찬통이 가득합니다. 딸 수진이가 어제 다녀가며 채워둔 것들입니다. 아빠, 이거 고사리 나물은 슴슴하게 했으니까 많이 드셔도 돼. 병원 예약 문자로 갈 거니까 확인하고. 딸은 예전처럼 눈물을 짜내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드실 반찬을 만들고 병원 일정을 챙기는 행동으로 존경을 표했습니다. 아들 재민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주 삐걱거리는 싱크대 문짝을 말없이 고쳐놓고 가던 아들의 등은 예전보다 훨씬 듬직해 보였습니다. 떨어져 살게 되면서 오히려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적당하고도 따뜻한 거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호 씨는 식탁에 앉아 따뜻한 밥 한 공기를 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쌀밥, 딸이 해준 고사리 나물, 그리고 자신이 직접 끓인 이제는 간이 딱 맞는 된장국.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방 안을 채웁니다. 달그락.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급하게 삼키던 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노동으로 번 돈으로 자신이 차린 밥상을 자신의 속도대로 온전히 음미하는 시간.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따뜻한 국물이 가슴 깊은 곳까지 덮여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정호 씨는 창문을 조금 열고 하모니카를 꺼냈습니다. 복지관 동호회에서 배운 지 겨우 석 달째라 아직 서툴지만 밤 공기에 실려나가는 멜로디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솔 마이너스 솔 마이너스 라 마이너스 라 마이너스 솔 마이너스. 서류와 원칙으로 정리된 삶 위에서
정호 씨는 비로소 아버지도 남편도 아닌 인간 박정호로 숨쉬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69 하지만 그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단단하고 평온한 황금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방 한구석 책상 위에는 그가 처음 썼던 그 낡은 수첩이 놓여 있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여전히 그 세 가지 원칙이 적혀 있지만 이제 그 밑에는 새로운 한 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정호 씨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나는 소리, 그리고 편안하게 후마이너스하고 숨을 내쉬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불이 아늑하게 꺼집니다.